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어요. 특히 이 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여러 가지로 예민하시고 대인관계도 예민하지만 그 몸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그 약물들에 대해서 부작용이라던가 약을 언제 끊고 언제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 약 중에서 특히 조울증 환자들이 많이 쓰시는 리튬이라는 그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본래 리튬은 자연에서 나옵니다. 많이는 나오지가 않지만 요즘은 특히 각광을 받는 것이 자동차에는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리튬이라는 광물질을 정신과 약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43년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정신과 의사 닥터 케이드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병동 안에 있는 만성 조증 환자들에게 이 리튬을 써봤더니 아주 그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했고, 그 발표를 보고 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그 정신과 의사들과 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의사들이 이 약을 그럼 써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정식으로 이 그 리튬을 이제 조울증 환자의 특히 조증 있을 때 매닉 스테이트에서 이걸 쓰면은 굉장히 그 매닉 컨디션이 조절이 참 잘 되고 문제가 많이 이게 해소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약들을 천천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FDA에서 정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조울증에 쓰기 시작한 것이 197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0년을 이제 있다가 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4년 후 1974년부터는 리튬을 조울증 환자들의 유지 치료 쓰는 것을 정식으로 이제 공인했지요. 그 조울증 그러면은 이제 대개는 우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증이 있을 때는 이게 리튬이 잘 쓰이는데, 처음에 우울할 때는 별로 리튬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다른 약들, 항정신제 약들 있죠. 예를 들면 뭐 아빌리파이, 쿠타이핀 그런 약들과 함께, 어떤 경우는 프로젝하고 올란자핀, 그건 항정신제인데 그 둘을 같이 섞어서 만든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가 그 우울할 때는 많이 쓰입니다. 이제 조심할 거는요, 프로젝, 플로악세틴, 팩실, 파록세틴, 그다음에 설트랄린, 졸로프트, 셀렉사, 사이텔로프람, 그다음에 에사이텔로프람, 렉사프로토는 뉴프람, 이런 것들이 전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이죠. 근데 이런 것을 보통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많이 씁니다. 심한 강박증이라던가 아니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 이런 데는 참 잘 든 약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병들은 전부 다 불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우리가 불안할 때는 이 두뇌의 뇌신경 물질들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줄어들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우울하다고 해서 이 약을 탁 쓰다 보면은 그 집안에 조울증 증세가 있었거나 본인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조증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경조증이 있어서 조울증 증세가 있었다는 사람들 같으면은요, 이런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쓰면은 이 무드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쉬프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더 우울해지거나 더 화가 나거나 아니면 자살하려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티네이저들, 좀 더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서 미국에서는 FDA에서 이런 항우울제는 모두 다 블랙 워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리어스한 경고문이죠. 이 항우울제는 자살을 더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항우울제는요, 처음부터 제약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양부터 써가지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있으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약을 끊으면 되거든요. 물 많이 마시고 다 소변으로 내보내고 이제 이러시면 되는데, 부작용이 많이 오더라도 이런 적은 양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울증에서는 주요 우울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양극성 우울증보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덮어놓고 항우울제는 주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이건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화학적으로는 이 리튬은 원소 3번, 기호 3번이 리튬입니다. 그리고 고체죠. 보통으로 만들어진 거는 이제 먹고 나면은 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부셔 가지고 소장으로 가 가지고 이제 흡수가 되고, 그래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은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롱 액팅으로 extended release ER 폼으로 나오는 것들은 한 4시간 내지 4시간 반이 있어야지 천천히 흡수가 되고 오래 몸에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한 번만 먹어도 이게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낮에 이 약을 쓰다 보면은 부작용이 좀 있어가지고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쓴 다음에는 소변을 콩팥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30년 이 약을 쓰다 보면은 어떤 때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콩팥 기능 검사에서 조금 기능에 저하가 올 수도 있으니까, 대개 저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콩팥의 기능 검사도 한번 하시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제 본 환자 한국 여자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분을 한 60세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5세 정도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대사관에서 일을 하실 때인데요. 아주 심한 그 조증 증세가 있어서 입원을 하셨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 이제 리튬을 쓰는데, 그러니까 25세부터 60세까지니까 35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크레아티닌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라 다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조금 남아 있어서 한 1보다 낮은 게 좋아요. 그런데 조금 높더라고요, 그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끊고 데파콧을 씁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그 리튬에 너무 자기가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는 리튬 다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러자고 한 2-3달 쉬었다가 다시 썼더니 그 다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쓰시고 나서도 별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을 갖다 적당하게 너무 많이 안 쓰고 본인이 조심해가지고 25세에 한 번 입원하고 나서 그다음에 60세에 제가 보고 그분을 제가 한 20년을 봤는데요. 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리튬은 참 특징이 있는 광물인데, 우리가 음식이라던가 약물을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위에서 부셔진 다음에 소장으로 가고 그다음 대장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이제 그 대변으로 나오는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처음에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은 소장을 지나가는 그 옆에 있는 캐필러리들, 미세한 그 혈관에서 전부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물이 혈관을 따라서 온 몸을 다 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두뇌만 가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고요. 온 몸에 다 가거든요. 그런데 이 브레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웬만한 것들은 잘 못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일 잘못해가지고 그 독버섯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게 위에서만 있어가지고 토하고 그래서 나가면 괜찮은데, 그게 만일 두뇌로 확 들어갔다 그래 봅시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 바이타민 샵 같은 데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 브레인을 갖다 도와주는 약, 아니면 어떤 거는 아이들을 갖다가 어텐션을 좋게 하는 약, 뭐 이러면서 정말 근사하게 포장해가지고 아주 이름도 멋지게 지어가지고 오는 약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부모님들이요, 특히 이민자 부모님들이 보니까 의사가 쓰라 그러는 약은 굉장히 겁을 내시고 거부 반응이 많으신데, 본인이 이런 스토어에 가가지고 카스코나 이런 데 가서 멋진 제목에다가 보기에도 괜찮고 그러면은요,
그거 사다가 아이들 자꾸 먹이거나 본인이 먹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약들은 우리가 먹고서 이게 브레인을 가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 두뇌가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 굉장히 중요한 두뇌에 어떤 손상을 끼칠지 모르니까 두뇌로 들어가려면은 혈관과 두뇌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이 장벽을 거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거치지 못하는 물질이 있는데 어머니가 좋다고 제목 보고서 애한테 갖다 먹이고 본인도 잡수시고 남편도 주시는 약들은 어떤 점에서는 거기를 통과를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이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약을 너무나 이렇게 이름만 보시고 그런 거 하시지 말고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를 가서 뵐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가족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있었다던가 심한 음독 중독자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집을 그냥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범죄자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은 어떤 점에서는 조울증하게 관계가 될 수 있는 가족력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조상들이 말 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만일 아신다고 하면 자녀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증손녀나 아이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족력이거든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죠. 당뇨가 있으면은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걔네들이 혹시라도 급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당뇨가 있으면요 의사들이 주사를 줄 때 거기다가 당분 안 넣고서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족력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과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꼭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 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환자가 이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더 우울해지는 거나 문제가 이렇게 증상이 참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들이 어떤 때는요 약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어디 어떤가 보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어떤 때는요 나는 일생 동안 약을 먹기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으니까 끊어보자. 아니면 여성분들은 내가 임신하고 싶다. 그래서 의사한테 말을 안 하고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증상이 확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리튬을 쓰는 경우에서 한 5%의 환자들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는 특징이 이렇게 몸이 좀 퉁퉁 붓고 뭐 머리카락도 좀 이렇게 윤기 없어지고 몸무게가 좀 나가기 시작하고요. 저도 갑상선 저하증이 34살에 발견이 됐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여자분인데 저보고 자꾸 이게 이렇게 삼켜보래요. 심을.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여기 네가 뭐가 좀 튀어나와 있대요. 그러면서 피검사를 했거든요. 네, 정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동양 여자들한테 많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 우리 제 몸에 저 갑상선에 대해서 자기 적인 줄 알고 자꾸 거기 가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리튬을 쓰다 보면은 이런 병이 생기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료가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4세 이후로 지금 한 40년 이상을 신트로이드라고 갑상선 그 호르몬을 갖다 제조한 게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냥 그 약을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건 가끔 조사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약을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조울증 환자가 치료받다가 말고 갑자기 증세가 나빠졌다. 그럴 때는 어떤 거를 의심할 수 있냐면요. 물질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는 되게 말을 안 하세요, 이분들이. 근데 이 조울증이라는 게 참 힘든 병이거든요. 우울하죠. 불안하죠. 그 다음에 항상 신경질이 납니다.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이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술 마시든지 뭐 대마초라든가 뭐 다른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중독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면 증세가 나빠지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을 쓰면은 부작용이 뭐냐? 환자들이요, 리튬을 쓰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날렵하게 뭐 생동도 빠르고 뭐 생각도 팍팍팍팍 이렇게 창조적이던 게 좀 느려진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좀 확확 나고 이러는 것들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좀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 말에 의하면 기억력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근데 이분들이 예민한 분들이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그 콩팥에 영향을 좀 줘가지고 우리 콩팥에서는 오줌이 많이 나가는 걸 갖다 이렇게 막는 그런 그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갖다가 좀 정지를 시켜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1 내지 2리터를 소변을 본답니다, 하루에. 근데 리튬 쓰는 사람들은 한 3리터를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소변의 양이 좀 많은 거죠.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탈수되기 쉽겠죠. 특히 이제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단 음료 같은 걸 사서 마시다 보면은 당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서 살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늘게 트레머 이렇게 손이 떨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래서 가끔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하는 데나 뭐 이런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가끔 뭐 그릇을 떨어뜨린다든가 뭐 이제 그럴 수는 있지만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제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아주 괜찮은 유태인 17살 된 청년이었는데 아주 첼로를 잘했는데 이 리튬을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못하게 돼서 데파콧으로 이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특기라던가 잡하고 관계가 될 때는 고려해드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튬이 블러드 그 혈장 내에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농도가.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닥터 케이드가 이제 리튬을 쓰고 나서 그다음에 또 리튬이 어떻게 쓰였냐면은요, 이게 소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금을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에 이 리튬을 소금 대신에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올라가 가지고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아주 제 청취자 한 분은 리튬이 그 팔리지 못하게 이렇게 중지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걸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아주 그 예리하신 질문입니다. 그거는 그때 피 검사를 안 하고 그냥 소금 대신에 쓰다 보니까 많이 쓰면은요, 리튬이 이게 되게 이제 0.5 내지 1.5 사이에 밀리 이퀴벌런트 per 리터라는 그 농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넘으면 그 다음에는 뭐 혼수 상태도 오고 이제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리튬을 쓸 때는 이게 가끔 혈중 내 리튬 농도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지금 50년 동안 정신과 의사라면서 제가 리튬을 쓰면서 한 번도 그게 뭐 심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약을 쓸 때 먼저 환자들한테 주의를 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얼른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이 청소년들이나 어른이나 특히 이제 남가주 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땀이 나고 그러면은 여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분이 많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혈장 내에 있는 그 리튬 농도는 그대로인데 수분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면은 이게 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대개는 이 손에 문제가 있는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리튬에 이게 중독성이 생기면은 이 말하는 게 아주 어눌해지고 이 걷는 게 이렇게 어기저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손떨림이 좀 더 심해지는 겁니다. 트레머가. 그리고 이런 것이 중독증이니까 그럴 때는 빨리 수분 많이 취하게 하고 더 이상 먹지 않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야죠. 처음에 이제 리튬을 시작할 때는요, 대개는 이제 150ml가 한국엔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저희는 300ml가 제일 작은 양인데 그만큼 한국 분들이 약에 더 예민하시거든요. 어쨌든 작은 양으로 시작하고 이거를 뭐 낮에 뭐
2번, 뭐 3번 나눠서 쓰라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작용이 있다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에만 드립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8시 정도에 식사 다 하시고서 제일 작은 양으로 하나 쓰시고 그 다음 일주일 있다 2알 쓰시고 300ml라면은 한 2알 내지 이제 3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고선 피검사 한번 하시고 그래서 피검사가 되게 카이저에서는 0.3까지를 이제 0.3부터 1.3까지를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0.5부터 1.5까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부분 한 0.6, 0.8 정도로 유지하면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시키시면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튬하고 다른 항정신제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대개는 괜찮으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항경련제, 아니면 데파코, 아니면은 카바마제핀, 아니면 러믹탈, 그다음 억스카바제핀 같은 그 이제 약들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떤 때는 이제 체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왜 이제 관절염 같은 거 있어가지고 편찮으실 때 쓰는 그 애드빌이라던가 뭐 아스피린이라던가 이런 거 쓸 때는 리튬이 이제 바깥으로 배설되는 걸 조금 막는데요, 이 약들이. 따라서 혈중 내 농도가 조금 올라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혈액 내에 리튬이 얼마나 되나 조사하는 거는 대개는 밤에 이게 드시고 나서 12시간 후에 아침에 가셔서 혈액 빼가지고 조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간 비슷한 시간에 같이 조사를 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리튬에 대한 치료 방법, 그 다음에 그때 쓸 때 오는 부작용, 어떤 때 이게 특히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